낭만주의 커플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장미꽃, 촛불, 편지, 그대 없인 못 살아 같은 말. 근데 지금 여긴요. 장미가 아니라 곰팡이고, 촛불이 아니라 감기고, 편지 대신 약봉지가 굴러다닙니다. 스페인 마요르카 섬. 1838년 겨울. 수도원을 개조한 차갑고 습한 숙소. 그리고 한 남자가 기침을 참으며 피아노 앞에 앉아요. 프레데리크 쇼팽. 28세. 손끝은 차갑고 숨은 가쁘고, 근데 이상하게 음악은 더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여자가 있어요. 머리 한쪽으로 묶고 담배 한 모금. 조르주 상드. 34세. 사람들은 이 둘을 두고 말했죠. 천재 피아니스트와 파격적인 여류 작가의 치명적 사랑. 근데요, 오늘 우리가 볼 건 치명적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조율하려고 애쓴 두 사람의 합주입니다. 기침 한 번이 방의 공기를 바꾸고 젖은 벽이 숨을 무겁게 만들던 그 겨울밤. 낭만은요, 가까이서 보면 보통 생활이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들어오면 따뜻해지기도 하고 동시에 내 리듬이 망가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사랑은 불꽃일까요? 아니면 환경일까요? 불꽃이면 뜨겁지만 빨리 타고, 환경이면 밋밋하지만 오래 버티죠. 자, 먼저 이 두 사람이 누구였는지부터 천천히 들여다볼게요. 쇼팽은 1810년 폴란드 바르샤바 근처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프랑스 출신이었고 어머니는 폴란드 귀족 집안 출신이었어요. 쇼팽은 어릴 때부터 피아노 신동이었습니다. 7세에 첫 작곡을 했고 8세에 공개 연주회를 열었죠. 그런데 쇼팽의 유년 시절은 평화롭지 않았어요. 당시 폴란드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가 폴란드를 나눠 가진 상태였죠. 쇼팽이 자란 바르샤바는 러시아 지배 아래 있었어요. 쇼팽이 20세 되던 1830년 폴란드에서 독립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쇼팽은 그때 이미 유럽 연주 여행을 떠난 상태였어요. 빈과 파리에서 연주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파리에서 독립운동이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친구들이 죽었습니다. 스승도 죽었어요. 그리고 쇼팽은 알았죠. 자기는 이제 고향에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돌아가면 러시아 군대에 체포될 게 뻔했으니까요. 그 절망을 담은 곡이 혁명 에튜드입니다. 왼손이 폭풍처럼 건반을 두드리고 오른손은 비명처럼 멜로디를 토해내요. 그런데 이 곡의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혁명이잖아요. 쇼팽은 총을 들지 않았어요. 대신 피아노로 혁명을 한 겁니다. 쇼팽은 파리의 살롱에서 쾅쾅이 아니라 속삭이듯 피아노를 치던 사람이에요. 당시 피아니스트들은 대부분 크게, 화려하게, 힘차게 쳤습니다. 관객들을 압도하는 게 목적이었죠. 그런데 쇼팽은 달랐습니다. 쇼팽의 연주는 잔잔했어요. 큰 콘서트홀보다는 귀족들의 작은 살롱에서 연주했고 건반을 세게 두드리기보다는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누군가는 쇼팽의 음악을 이렇게 말하죠. 큰 목소리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작게 말하면서도 전부 전달하는 방식이라고요. 그리고 쇼팽은 늘 몸이 약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폐가 약했고 파리에 온 후로는 결핵 증세가 심해졌어요. 겨울만 되면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조금만 무리해도 피를 토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음악 안에서 살았어요. 사람이 서 있을 힘이 없으면 마음이라도 앉을 의자가 필요하잖아요. 쇼팽에게 그 의자가 피아노였습니다. 여기 한 여성, 조르주 상드, 본명은 오로르 뒤팽. 1804년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쇼팽보다 6살 위였어요. 상드의 어린 시절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는 귀족이었고 어머니는 평민이었어요. 그 시대에 이런 결혼은 스캔들이었죠. 아버지가 일찍 죽은 후 상드는 귀족인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상드는 18세에 결혼했어요. 남편은 카즈미르 뒤드방이라는 남작이었죠. 그런데 이 결혼은 실패였습니다. 남편은 술을 마시고 바람을 피웠고 상드를 무시했어요. 상드는 27세에 남편과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파리로 갔죠. 혼자서 두 아이를 데리고요.
1830년대 프랑스에서 여자가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상드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 프랑스에서 여자가 쓴 글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쓴 소설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읽기도 전에 무시했죠. 그래서 상드는 남자 이름을 썼습니다. 조르주 상드. 그리고 남자 옷을 입었어요. 바지를 입고 코트를 걸치고 담배를 피웠습니다. 이게 단순한 패션이 아니었어요. 생존 전략이었죠. 남자 옷을 입으면 거리를 혼자 다닐 수 있었어요. 밤에 극장에도 갈 수 있었고 출판사와 미팅도 할 수 있었습니다. 여자 옷을 입으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거든요. 상드는 여자라는 이유로 그리 무시당하던 시대에 남자 이름의 필명을 쓴 작가입니다. 사회가 정해준 틀을 내하고 따르기보다는 아니요, 저는 제가 정할게요 하고 나간 사람이죠. 오늘로 치면 내가 내 인생의 편집장 같은 타입입니다. 상드의 소설은 잘 팔렸어요. 앵디아나 발렌틴 같은 소설들이 베스트셀러가 됐죠. 상드는 유명해졌고 돈도 벌었습니다. 그리고 파리 문화계의 중심인물이 됐어요. 상드의 살롱에는 예술가들이 모였습니다. 작가, 화가, 음악가. 그 중에는 리스트도 있었고 들라크로아도 있었고 발자크도 있었죠. 그리고 1836년 그 살롱에 쇼팽이 나타납니다. 잠깐 여기서 당시 파리가 어떤 곳이었는지 짚고 넘어갈게요. 1830년대 파리는 혁명의 여운이 남아있던 시대였습니다. 1830년 7월 혁명으로 샤를 10세가 쫓겨났고 루이 필리프가 왕위에 올랐어요. 시민의 왕이라고 불렸죠. 그런데 이 왕도 완벽하진 않았어요. 겉으로는 자유를 외쳤지만 속으로는 부르주아 계급의 이익을 대변했습니다. 서민들은 여전히 가난했고 노동자들은 여전히 착취당했죠. 파리는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부유한 동네와 가난한 동네가 확연히 나뉘어 있었어요. 오페라 거리에는 귀족들이 샴페인을 마셨고 생앙투안 거리에는 노동자들이 빵을 구걸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낭만주의의 전성기였어요. 문학에서는 빅토르 위고가 노트르담 드 파리를 썼고 음악에서는 베를리오즈가 환상교향곡을 작곡했습니다. 회화에서는 들라크루아가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을 그렸죠. 낭만주의가 뭐냐고요? 간단히 말하면 감정을 억누르지 말자, 개인의 자유를 찾자, 사회의 틀을 깨자 이런 분위기였어요. 이성보다는 감정, 질서보다는 자유, 전통보다는 혁신을 중시했죠. 그런 1836년의 파리에서 쇼팽과 상드가 만났습니다. 첫인상은 좋지 않았대요. 쇼팽은 상드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한 여자다. 정말 여자가 맞나? 상드의 남자 옷차림과 담배 피우는 모습이 쇼팽에게는 낯설었던 거죠. 상드도 쇼팽이 별로였습니다. 너무 연약해 보인다. 병약한 귀공자 같다. 상드는 강한 남자를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둘은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쇼팽은 상드의 강함에 끌렸어요. 세상과 싸우는 힘, 혼자 서는 힘. 쇼팽에게 없는 것이었죠. 상드는 쇼팽의 예민함에 끌렸습니다. 음악으로 말하는 능력, 감정의 깊이. 상드가 글로 하던 것을 쇼팽은 음악으로 하고 있었어요. 1838년 가을, 두 사람은 결정을 내립니다. 함께 마요르카 섬으로 떠나기로 한 거죠. 왜 마요르카였을까요? 쇼팽의 건강 때문이었습니다. 파리의 겨울은 너무 추웠고 쇼팽의 폐는 파리의 겨울을 견딜 수 없었어요. 의사는 따뜻한 곳에서 요양하라고 했죠. 그리고 둘은 파리를 떠나고 싶었어요. 파리 사교계는 둘의 관계를 스캔들로 여겼습니다. 유부녀인 상드와 젊은 음악가 쇼팽의 연문이라고 수군댔죠. 마요르카는 지중해의 작은 섬이었어요. 따뜻하고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 거기서 쇼팽은 요양하고 상드는 글을 쓰고 둘은 평화롭게 지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1838년 11월 쇼팽과 상드는 마요르카에 도착했습니다. 상드의 두 아이 모리스와 솔랑주도 함께였어요. 처음 며칠은 좋았습니다. 날씨는 따뜻했고 풍경은 아름다웠죠.
쇼팽은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첫째, 숙소 문제. 그들이 처음 묵던 집 주인이 쇼팽의 기침 소리를 듣고는 쫓아냈어요. 결핵이다. 집이 전염된다. 당시 결핵은 불치병이었고 사람들은 결핵 환자를 두려워했습니다. 둘째, 날씨 문제. 그들이 마요르카에 도착한 건 11월이었어요. 지중해 섬이라고 해서 겨울에도 따뜻할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비가 내렸고 바람이 불었고 습기가 가득했죠. 셋째, 피아노 문제. 쇼팽은 파리에서 피아노를 주문해서 배로 보냈어요. 그런데 그 피아노가 도착하는데 몇 주가 걸렸고 세관에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넷째, 사람들의 시선. 마요르카 사람들은 이 이상한 프랑스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여자가 남자 옷을 입고 담배를 피우고 남자는 약하고 병들어 있고 게다가 결혼도 안 한 사이였죠. 결국 그들은 발데모사라는 산간 마을의 옛 수도원으로 이사했습니다. 카르투시오 수도원. 18세기에 지어진 낡은 건물이었어요. 여기서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수도원은 춥고 습했어요. 벽에는 곰팡이가 폈고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난방은 거의 없었고 쇼팽의 방은 특히 추웠죠. 쇼팽의 병은 악화됐습니다. 기침이 심해졌고 피를 토하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잤고 낮에는 기운이 없어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없었어요. 약도 없었고요. 가장 가까운 약국이 몇 시간 거리에 있었습니다. 음식도 문제였어요. 마요르카 음식은 프랑스 음식과 달랐고 쇼팽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드가 직접 요리를 해야 했죠. 그리고 고립. 그들을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편지는 몇 주에 한 번씩 왔고 파리 소식은 한참 늦게 도착했습니다. 상드는 후에 이렇게 썼습니다. 마요르카에서의 겨울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쇼팽이 이 지옥 같은 겨울에 명곡들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24개 전주곡. 쇼팽의 대표작 중 하나죠. 이 곡들 중 상당수가 마요르카에서 완성됐습니다. 빗방울 전주곡이라고 불리는 15번 전주곡도 이때 나왔어요. 쇼팽이 피아노를 치는데 밖에서 빗소리가 들립니다. 그 빗소리가 음악 속으로 들어와요. 똑똑똑. 한 음이 계속 반복되면서 빗방울처럼 떨어집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몸은 무너지는데 음악은 태어났어요.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시작됩니다. 창작 커플의 합주. 누가 누구의 뮤즈였냐? 그런 얘기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가 서로의 작업 환경이 되려고 했던 시간입니다. 쇼팽이 피아노 앞에 앉으려면 준비돼야 할 게 많습니다. 방이 너무 춥지 않아야 하고 사람들이 소란스럽지 않아야 하고 무엇보다 몸이 버텨줘야죠. 그런데 쇼팽 몸이 흔들릴 때 상드는 감정을 흔드는 대신 생활을 정리합니다. 상드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을 돌봤어요. 모리스와 솔랑주를 깨우고 아침을 먹이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장을 봤어요. 마을까지 걸어 내려가서 음식을 사고 약을 구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죠. 집안일도 했습니다. 청소, 빨래, 요리. 하인이 있긴 했지만 제대로 하는 하인이 아니었어요. 결국 상드가 직접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쇼팽을 돌봤어요. 기침할 때 등을 두드려주고 열이 날 때 이마를 식혀주고 밤에 잠 못 이룰 때 옆에 있어줬습니다. 이 모든 걸 하고 나서야 상드는 자기 일을 했어요. 글을 쓰는 거죠. 주로 밤에 썼습니다. 쇼팽이 잠들고 아이들이 잠들고 집이 조용해진 후에요. 상드는 마요르카에서 스피리디온이라는 소설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요르카의 겨울이라는 수기도 쓰기 시작했죠. 사랑이란 말로는 로맨틱하지만 생활은 다르죠. 여행 준비, 숙소, 아이들, 사람들 응대, 돈, 일정, 날씨, 약. 사랑을 불꽃이라고만 생각하면 이 장면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사랑을 환경이라고 보면 갑자기 이 두 사람이 보입니다. 불꽃은 멋있죠. 근데 불꽃만 있으면 밥이 안 됩니다. 당연히 장작도 필요하죠? 상드는 쇼팽에게 뮤즈라기보다 그가 음악을 쓰게 해주는 바람막이였을지도 몰라요.
낭만주의 최고의 사랑은 가끔 바람막이 점퍼 같은 겁니다. 상드는 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문장을 만들고 이야기를 만들고 내 생각을 문장으로 정리하죠. 상드의 편지를 보면 놀랍습니다. 하루에도 몇 통씩 편지를 썼어요. 친구들에게, 출판사에게, 변호사에게. 편지 한 통이 보통 5장, 10장씩 됐습니다. 상드는 말로 설명하는 걸 좋아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느끼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전부 문장으로 풀어냈죠. 반면 쇼팽은 말로 길게 설명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쇼팽은 편지를 거의 안 썼어요. 쓰더라도 짧았습니다. 잘 있어요. 날씨 좋아요. 음악 쓰고 있어요. 이 정도였죠. 그는 연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 힘들어. 고마워. 이걸 건반으로 말하는 거예요. 상드는 나중에 이렇게 썼습니다. 쇼팽은 말이 적었지만 그의 음악을 들으면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러니 둘이 부딪힐 때가 옵니다. 상드는 말을 하자고 하고 쇼팽은 조용히 있게 해달라고 하죠. 한쪽은 대화가 필요하고 한쪽은 침묵이 필요해요. 마요르카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쇼팽이 며칠 동안 방에만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밥도 거의 안 먹고 그냥 피아노만 치는 겁니다. 상드는 걱정됐죠. 무슨 일 있어? 아픈 거야? 나한테 화났어? 물어봤습니다. 쇼팽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만 했어요. 상드는 답답했을 겁니다. 아무것도 아닐 리가 있나? 분명 뭔가 있는데 왜 말을 안 해? 그런데 며칠 후 쇼팽이 새로 완성한 곡을 상드에게 들려줬어요. 그 곡을 듣고 나서 상드는 이해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지금 이걸로 말을 하고 있었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둘 다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 단지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가 달랐을 뿐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랑해라는 말을 자주 들어야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선물로 마음을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걸로 표현하죠. 중요한 건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쇼팽은 아주 섬세한 템포를 가진 사람이에요. 조용히, 천천히, 자기 안으로 내려가는 리듬. 쇼팽은 아침형 인간이 아니었어요. 늦게 일어나서 천천히 준비하고 오후쯤 되어서야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앉으면 몇 시간씩 쳤어요. 저녁까지, 때로는 밤까지. 쇼팽은 한 곡을 완성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한마디를 며칠씩 고민했어요. 이 음이 맞나, 저 음이 맞나? 계속 고쳐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이건 느린 게 아니라 섬세한 거예요. 쇼팽은 하나하나에 엄청난 의미를 담았거든요. 반면 상드는 실무형 리듬입니다. 정리하고, 결정하고, 앞으로 밀고 나가는 리듬. 상드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을 쭉 처리했습니다. 빠르게, 효율적으로. 오전에 집안일을 끝내고, 오후에는 글을 쓰고, 저녁에는 편지를 썼죠. 상드가 글을 쓰는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하루에 20장씩 썼어요. 한 달이면 소설 한 권을 완성했습니다. 고민하는 시간이 적었어요. 일단 쓰고 나중에 고치면 된다는 스타일이었죠. 둘이 같은 스타일이었으면 편했겠죠. 근데 같은 사람 둘이 만나면 대개는 합주가 아니라 그냥 독주 두 개가 됩니다. 합주란 뭡니까? 두 악기가 내 템포만 고집하면 그건 합주가 아니라 소음입니다. 상드는 쇼팽의 느린 리듬을 존중하려고 애썼어요. 왜 아직도 그 한마디를 고치고 있어? 라고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쇼팽이 작업하는 동안 조용히 기다려줬죠. 쇼팽도 상드의 빠른 리듬을 인정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쓸 수 있어? 라고 묻기도 했지만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상드가 글 쓰는 동안 방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이 커플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말은 이거예요. 사랑은 리듬을 맞추는 일이다. 완전히 같은 리듬이 될 순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중요한 건 상대방의 리듬을 망가뜨리지 않는 거죠. 여기서 짧게 두 사람에게 문자를 한 통씩 보내볼까요? 쇼팽에게 형, 말 대신 건반으로 괜찮다고 해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말 잘 못하는 사람들도 위로받을 수 있었어요. 상드에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생활을 떠안는 건 아무나 못하죠. 당신은 사랑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한 사람이에요. 자, 이제 이 두 사람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이야기해 볼까요? 많은 사람들은 조르주 상드를 쇼팽을 잡아먹은 매혹적인 여인으로 기억합니다. 영화처럼 보면 상드는 위험한 여자, 쇼팽은 불쌍한 천재. 과연 그럴까요? 실제로 상드는 쇼팽 이전에도 여러 번 연애를 했어요. 시인 알프레드 드 미세, 배우 피에르 보카주. 당시 사회에서 보기엔 스캔들이었죠. 이혼한 여자가 여러 남자와 연애한다니.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저 여자는 남자들을 농락한다. 천재들의 에너지를 빨아먹는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상드는 치명적 유혹만 한 게 아니라 치명적 현실을 처리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요르카에서 쇼팽이 무너질 때 상드는 감정놀이를 할 여유가 없었어요. 살려야 했거든요. 아이도 있었고, 일정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세상 눈도 있었고, 무엇보다 쇼팽의 몸이 있었죠. 상드가 마요르카에서 한 일들을 리스트로 만들어 볼까요? 매일 아침 약국에서 약 구해오기, 쇼팽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직접 요리하기, 습한 방 환기시키고 난로 관리하기, 현지인들과 협상해서 필요한 물건 구하기, 파리 출판사와 편지로 연락하며 원고 마감 맞추기, 두 아이 교육하고 돌보기, 쇼팽 기침할 때 밤새 깨어있기, 집주인, 의사, 세관원들과 실랑 이야기. 이게 남자를 유혹해서 파멸시키는 매혹적인 여인 판무 파탈의 일상일까요? 이건 그냥 생활 전쟁이에요. 판무 파탈로만 보면 상드가 했던 수많은 생활이 안 보입니다. 또 이런 오해도 있어요. 쇼팽은 늘 피해자였고 상드는 늘 가해자였다는 오해. 이건 둘이 헤어진 후에 생긴 이미지예요. 쇼팽의 친구들은 상드를 비난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쇼팽이 병들었다. 당신이 쇼팽을 버렸다. 실제로 1847년 두 사람은 헤어졌어요. 9년간의 관계가 끝난 겁니다. 왜 헤어졌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결정적인 건 상드의 딸 솔랑주 문제였어요. 솔랑주는 문제아였습니다. 엄마 말을 안 듣고 돈을 함부로 쓰고 이상한 남자와 사귀었죠. 상드는 딸과 계속 싸웠어요. 그런데 쇼팽은 솔랑주 편을 들었습니다. 너무 엄하게 대하는 거 아니야? 딸의 마음을 이해해줘야지. 상드는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내가 9년 동안 당신 병 간호하고 당신 음악 지켜주고 당신 생활 책임졌는데 당신은 내 딸 문제에서 내 편이 아니라고? 쇼팽도 서운했을 겁니다. 나는 그냥 평화롭게 지내고 싶을 뿐인데 왜 자꾸 싸우게 만들어? 둘 다 지쳐 있었어요. 9년은 짧지 않은 시간이고 그 9년 동안 둘은 너무 많은 걸 겪었습니다.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는 자꾸 누가 잘못했냐를 찾습니다. 근데 이 둘의 결별은 누가 나빠서라기보다 둘이 서로의 리듬을 더 이상 지켜주지 못한 것에 가깝습니다. 상드는 점점 현실과 책임이 무거워졌고 쇼팽은 점점 예민해졌고 둘은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서로를 지치게 했을 거예요. 이게 오늘의 반전입니다. 사랑이 깨지는 이유가 항상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라 가끔은 생활이 무너져서일 수도 있다는 것. 쇼팽과 상드가 헤어진 건 1847년입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849년 쇼팽은 세상을 떠났어요. 39세였습니다. 쇼팽이 죽어갈 때 곁에 상드는 없었습니다. 쇼팽의 몇몇 친구들만 있었죠. 쇼팽은 마지막까지 상드를 그리워했을까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상드는 쇼팽이 죽었다는 소식을 편지로 들었습니다. 상드는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어요. 갈 수 없었죠. 쇼팽의 친구들이 상드를 원망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상드는 훗날 회고록을 썼습니다. 나의 인생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쇼팽에 대한 챕터가 있습니다. 상드는 이렇게 썼어요. 쇼팽은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순수한 영혼이었다. 그는 음악으로 말했고 음악으로 살았다. 나는 그를 지켜주고 싶었다. 하지만 결국 나도 지치고 말았다. 그것이 내 잘못인지 운명인지는 모르겠다. 상드는 1876년까지 살았어요.
72세였습니다. 평생 글을 썼죠. 소설만 70편이 넘게 썼고 수많은 에세이와 희곡도 썼습니다. 말년의 상드는 노항이라는 시골 마을에 살았어요. 손주들을 돌보고 정원을 가꾸고 여전히 글을 썼습니다. 조용한 삶이었죠. 그런데 가끔 상드는 옛날 피아노 앞에 앉아서 쇼팽의 곡을 쳤대요. 잘 치진 못했지만 천천히 한 음 한 음 눌렀습니다. 그때 상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마요르카의 그 추운 겨울이 떠올랐을까요? 쇼팽의 기침소리, 피아노 소리, 빗소리가 들렸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상드가 평생 쇼팽을 잊지 않았다는 건 확실해요. 이제 우리 얘기로 아주 짧게 연결해 볼게요. 3가지만요. 첫 번째, 조용한 20분 선물하기. 누군가는 퇴근하고 와서 말을 해야 풀리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퇴근하고 와서 말을 안 해야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방식으로만 사랑하려고 합니다. 내가 말하고 싶으니까 상대도 말하길 원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함께 있고 싶으니까 상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죠. 상대가 필요한 건 대화가 아니라 조용한 20분일 수도 있는데요. 그 20분을 지켜주는 사람이 사실 가장 사랑을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쇼팽이 피아노 앞에 앉아서 혼자 있어야 할 때 상드는 조용히 물러나줬습니다. 왜 나랑 시간을 안 보내? 라고 다그치지 않았어요. 대신 쇼팽이 음악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줬죠.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필요한 걸 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사랑 안에 돌봄 인정하기. 젊을 때 사랑은 감정이에요. 설렘, 열정, 그리움, 이런 감정들로 가득 차 있죠. 그런데 중년이 되면 사랑 안에 돌봄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부모님 병원 모시기, 아이들 학교 문제, 건강검진, 노후 준비, 낭만적이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때 사랑은 불꽃만으로 못 버텨요. 그럴수록 필요한 건 너를 사랑해라는 말보다 내가 오늘 쉴 자리 만들었어. 내가 이거 너 대신 처리해둘게 같은 환경을 만드는 사랑입니다. 상드가 쇼팽에게 한 사랑이 바로 그거였어요. 매일 아침 약을 구해오고 따뜻한 음식을 만들고 쇼팽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지켜주는 것.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뭘까요? 세 번째,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우리는 완벽한 관계를 꿈꿉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고 절대 싸우지 않는 관계. 근데 그런 관계는 없어요. 쇼팽과 상드도 자주 싸웠습니다. 쇼팽은 상드가 너무 강하다고 느꼈고 상드는 쇼팽이 너무 예민하다고 느꼈어요. 그래도 9년을 함께 했습니다. 그 9년이 완벽했을까요? 아니요. 힘들고 지치고 서로에게 상처도 주고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9년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쇼팽은 그 시기에 최고의 곡들을 만들었고 상드는 최고의 소설들을 썼어요. 둘은 서로를 완벽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했지만 서로가 자신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게 어쩌면 사랑의 진짜 의미일지도 몰라요. 상대를 완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상대가 자기답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다시 마요르카의 그 방으로 돌아가 봅니다. 1838년 겨울, 춥고 습한 수도원. 쇼팽은 완벽한 컨디션에서 음악을 쓴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무너지는 몸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음악을 꺼냈죠. 상드 역시 완벽한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강하고 급하고 세상과 싸우느라 거칠 때도 있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한동안 서로에게 이렇게 말해준 셈이에요. 네가 내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버텨줄게. 그게 합주의 시작이었고 어쩌면 합주의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쇼팽이 피아노 건반을 누를 때 상드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피아노 소리와 프라이팬 소리, 음악과 생활. 이게 합주예요. 똑같은 악기를 연주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악기로 하나의 곡을 만드는 것. 우리도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조금 덜 흔들리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그게 어른의 사랑 같아요. 오늘 인생 노트 3줄로 접어드릴게요. 먼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환경이다. 불꽃 같은 열정도 좋지만
상대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다음은 우리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말한다. 어떤 사람은 말로,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 어떤 사람은 침묵으로 사랑합니다. 중요한 건 상대의 언어를 이해하려는 노력이에요. 마지막으로 합주는 실력보다 리듬 존중에서 시작된다. 같은 템포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의 리듬을 망가뜨리지 않는 것, 그게 함께 살아가는 기술이죠. 내일 하루만 이거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조용한 20분 선물하기입니다. 조언하지 않기, 평가하지 않기, 결론 내리지 않기. 그저 그 사람이 숨 쉴 공간을 만들어주기. 오늘 어땠어? 라고 물었는데 상대가 그냥이라고 대답하면 그냥이 뭐야, 말을 해야지 라고 다그치지 말고 그래, 오늘 좀 그랬구나 하고 그냥 안아주는 것. 쇼팽이 말 대신 음악으로 말했듯이 우리도 가끔은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낭만주의가 남긴 가장 현실적인 사랑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1838년 겨울 마요르카의 차갑고 습한 수도원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두 사람을 만났어요. 기침하는 피아니스트와 담배 피우는 작가. 하나는 음악으로 말하고 하나는 생활로 사랑했던 두 사람. 둘의 관계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헤어졌고 상처도 남았죠. 그렇다고 그 관계가 실패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9년이라는 시간 동안 둘은 서로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9년이 남긴 것들이 있습니다. 쇼팽의 녹턴, 발라드, 전주곡, 상드의 소설들,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야기. 사랑은 불꽃이 아니라 합주라는 것. 합주는 같은 리듬이 아니라 서로의 리듬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이 자기답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 오늘도 쉽지 않은 하루를 잘 살아내신 당신께 진심 어린 칭찬을 드립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옆에서 조용히 버텨주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상드처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말 대신 다른 방식으로 마음을 전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쇼팽처럼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함께 보는 인생노트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랑은 불꽃처럼 타오르는 것도 좋지만 바람막이처럼 지켜주는 것이 더 오래갑니다. 오늘 밤 쇼팽의 녹턴을 한 곡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한 번 더 안아주세요. 안녕히 계세요.